예, 제21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민간학 포럼을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힘찬 박수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박람회 추진단장 송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민간학 포럼은 저기 뒤에 있는 것처럼 민간학의 협력으로 함께 여는 지방자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질을 높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민간학의 협력들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것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발제를 해주실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 평가위원장 서울시립대 교수인 박노수 교수님,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토론회 네 분이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먼저 함께자치연구소 노기양 대표님, 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연구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사당이동 주민자치회 회장이신 오세범 회장님입니다. 예, 행정안전부 사무관이신 박시영 사무관님 함께 해주십니다. 예. 예, 오늘은 2시간 정도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박노수 교수님이 한 30분 정도 발제를 듣고 4분 토론자의 토론문 그리고 프로에 계신 참여자분들과의 자유로운 대화, 질의응답을 통해서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되는 동안 혹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기록해 놓으셨다가 토론 과정에서 질문 주시면 서로 소통하는 민간학 포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노수 교수님을 모시고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노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상에 서서 하니까 좀 부담이 좀 스러운데요. 항상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설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네요. 오늘 제가 이제 감히 이 자치의 전문가, 주민주권의 전문가들 앞에서 이게 지방시대 주민참여 방안. 이름이 주민참여 방안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주민의 참여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양태의 주민의 참여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민들이 주민참여 반상에 가는 것도 사실은 주민참여고요. 그 다음에 가령 동사무소에서 내지는 구청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매주 셋째 주 토요일 날 아침에 거리 청소하자. 사실 이것도 주민참여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더 이제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조금 감시적인 참여도 있고 권력적인 참여. 내가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의 참여들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새로 전부 개정되면서 소위 패러다임이라는 게 좀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주민참여의 원리가 우리 지방자치법의 목적 조항에 이제 명시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가 좀 강화되는. 즉 만약에 그 전에 헌법이 좀 개정됐었더라면 아마 주민주권이 강화되고 주민들이 가령 공권의 권리의 주체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강조됐을 걸로 예상되는데. 법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조금 불편한 내지는 아직 덜 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결국 주민이 지역의 주권자로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도 있고 내지 집행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주민 주권의 실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대하면서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들여서 지방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계시죠?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어디서 살더라도 아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지금 이 정부의, 현 정부의 지방시대와 연관해가지고 주민참여를 어떻게 강화해야 될 것이냐는 게 몇 가지 구분해서 오늘 좀 말씀을 올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포함되는 것은 그간에 꼭 표현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아까 우리 지금 화두에 있는 것처럼 민하고 관하고 학이 모여가지고 오랫동안에 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 평가에 대해서 시민사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기도 했고 문의를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는 가령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내가 이제 특별하게 말씀 올릴 수 있는 게 오늘 뉴 거버넌스라는 게 있는데 그 관련해서 약간 이론화시키고 좀 정제시키는 차원에서 민관학이 포함되는 그런 차원의 뉴 거버넌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좀 섰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방시대 구현과
주민 참여, 그다음에 방식이라든가 수단,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주민 참여 강화 관련된 정책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과 연관해서 주민참여 발안을 지방자치법 등에서 지금 구현하고 내지는 실시하고 있는 이런 구조들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조금 더 논의해보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시대 구현이라고 말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다행스러운 일인지 어쩐지는 잘 이제 앞으로 평가해봐야겠지만, 지난 11월 1일 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가 논의해가지고 나중에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가령 이쪽에서 보면 지방자치 분권과 연관된 그 행정체제와 연관돼서 법률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다 섞였다.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로 갔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은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과 연관해서 같이 소위 말하는 법이 합쳐지고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새로운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좀 올렸는데, 사실 제1조의 목적 조항에 보면은 주민이 지방자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앞으로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법학 쪽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방자치 행정이면 전체적으로 자치단체가 행정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만 쓰면 다 모함이 포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아마 입법 취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행정, 집행기관과 의회로 구분돼서 또한 이 의회가 가령 인사에 관한 권한도 독립되고 이런 양태가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 행정과 행정 및 의정 해서 거기까지 같이 나눠져야 사실상 우리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데 기재가 될 수 있는, 기초적인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정에 주민 참여하는 일들이 그렇게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현재 구조로는. 물론 하기는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다른 나라 여타 북미를 중심으로 본다면 다양한 툴키트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지방 의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주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이런 기재들이 사실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앞으로 몇 가지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권과 참여 이런 얘기죠. 사실상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잘 아시다시피 두 개로 우리나라에서 진짜 오랫동안 써먹고 있는 주민자치와 가령 단체자치 이런 구조로 간다면 어쨌든 간에 주민이 지역의 주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권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지역의 어떤 정책도 설정할 수 있고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구조가 되는데 이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평가하고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죠. 사실상 그 바탕에는 주민이 있다. 그래서 주민 주권을 전제로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곽현근 교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민국가의 헌정체제를 존중하면서 주민주권이라는 것이 국민의 지역 단위별 다원성의 토대를 두고 주민의 이름을 빌려서 주권자인 주민의 실질적 이상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고 곽현근 교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상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하다 보면은 국민국가의 헌정체제를 존중하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제도적 보장이다. 가령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제도적으로 지방자치가 보장돼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의 모국이라고 말하는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런 체제의 표현이 온당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유권적으로 주민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 정부의 기관 구성 양태를 정하기도 하고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마을이 진행되는 양태의 그것도 뭡니까? 주민의 주권들을 표시하는 양태도 좀 달라지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헌법적으로 가장 국가의 근본 규범에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117조, 118조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가령 그 헌법적인 헌정체제를 존중하고 일부의 한량받은 내지는 법으로부터 범위를 규정받은 이런 범주 내에서 자치를 한다.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이게 근본적인 곽현균 교수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은 가령 기관 대립형 구조에서 바탕을 두고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을까.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이
지역의 주권자다. 내지는 국가의 주권자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참여 방식이라는 게 저는 이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참여 아까 반상에 참여하는 것도 주민참여고 행정소송, 주민소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거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 주민의 참여 방식입니다. 다만 주민이 집행기관에 내지는 지방정부에 가령 자의적으로 도와주는 양식의 협력적 참여만이 주민참여 전문은 절대로 아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지금 우리 법에도 다양한 구조들이 있습니다만은 최후의 것은 뭐 아른슈타인이라는 학자가 말했듯이 그 주민참여 사다리 꼴에서 8가지 단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주민들이 권력적 참여가 가장 최후의 목적이다. 즉 주민이 주권자로서 지방정부의 집행과 내지는 행정에 참여하고 내지는 여기다가 이제 우리 기관 분립행위니까는 의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제들이 있는 게 바로 권력적 참여가 가장 마땅하다. 다만 이 구조가 지금 현실 상태에서 보다면은 권력적 참여 기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가령 민간학 포럼을 통해서 운영해왔던 마찬가지로 뉴 거버넌스 차원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기제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주장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가져왔습니다만은 주민참여 수단이라는 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주민의 협조적인 참여 수단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이 이렇게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다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대부분. 감시적 수단은 제도적으로는 있습니다. 옴부즈만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서울하고 부평, 부천 이쪽에는 옴부즈만 제도가 있습니다만 주민참여 예산 제도도 기왕 재정법이 바뀌면서 2011년도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시적 수단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청구제도 마찬가지고요. 최후로 우리들이 주민소환이라든가 주민발안이라든가 주민투표라든가 소송제도 같은 것이 권력적 참여의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주민참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특히 권력적 참여만이 주민의 주민참여의 강화된 표현이다. 꼭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상 주민이 지역에서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양태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협조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잘못하면 감시적인 권력적 참여도 가능한 것이고 이런 구조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뉴 거버넌스. 제가 이제 여기서 새로운 이론은 특별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거버넌스 체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에 나온 게 조금 더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정부나 내지는 기업,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비정부기구, 난프라핏 갑자기 뒤가 생각이 안 나는데 비영리단체, 우리나라로 말하는 비영리단체라든가 그 이외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걸 주민주권과 주민참여 입장에서 보자면 그걸 같이 결정해 가보자. 주민들만이 과연 가장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기제를 내지는 요청사를 갖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걸림 내지는 가림막 내지는 걸름막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권하고 자치가 강조되면서 가장 또 잘 안 되는 분야가 어디 있을까요? 집권적인 의미에서 아주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기제, 이런 수단에 대해서 약간 느릿한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가령 동네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거, 이런 불편한 일들이 없다면 그걸 좀 대책 없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정부가 책임지고, 내지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바꿔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상태에서 보다면은, 요게 조금 수기 형태의 다양한 형태, 구조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스테이트홀더들이 만나서, 다양한 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뉴 거버넌스 체제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로즈라든가 내지는 거의 피드러스 이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최근 오래전은 아닙니다만은 뉴 거버넌스 체제를 옹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네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주민들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겠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어딘가는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가령 세기 소각장이라든가 그 이외에 크게 말하면 방사선 폐기물 매립장이라든가 내지는 하여튼 처리장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단지 우리 동네는 안 돼. 우리 지역은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것은 지금 뉴거버넌스 체제 내지 제가 말하는 우리 민관학 체제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수기를 통해서 오랜 동안 회의를 하다 보면
일정 양보도 될 수 있고 일정의 대긴 포기도 될 수 있고 이런 구조에서 내지는 정부 차원에서는 일정한 그 인센티브를 더 줄 수도 있고 최근에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런 사례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위도에다가 방사성 폐기물 매립장을 했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나중에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거기에 경주에 가 있습니다. 경주에 가는 경주 분들이 생각한데 우리 동네 이거 들어와도 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건 또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민간학 차원, 우리로 표현하면 민간학입니다만 뉴거먼스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긴 수기 끝에 결론이 나지는 것이고 서로 한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 의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대표성, 그 다음에 주민참여의 방식, 그다음에 발안제도, 이번에 이제 주민발안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발안제도가 좀 강하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분야와 관련해서.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2011년부터 도입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잘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고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약간의 개선점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민 참여가 강화될 수 있는 이런 저희의 정책적인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또한 여기다가 우리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이런 목적과 연관시켜서 몇 가지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주민참여 강화와 관련해서 딱 떨어지게 맞춘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몇 가지의 비슷한 양상을 보면 난 두 가지 정도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국정과제 111번에서 국정 목표죠. 과제 111번에서 지방시대 실현하는 지방분권 강화하자는 얘기고요. 그 중에 주요 내용에 보면 우리 주민자치회가 이제 있다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자치 자율성 보장하고 내지는 지역 여건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치회 구성,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를 마련. 지금 안 된 거 잘 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번 정부 기간 동안에 하겠다 이런 얘기죠. 기대효과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 과제가 114번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치 역량, 소통 내지는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정책 결정권 확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이가버넌스처럼 내지는 이 직접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참여 구조를 만들고 주민조례 발안이라든가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실효성을 좀 제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로 본다면 지금에 있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내용과 거기서 관련돼서 나타나는 각종의 법률들에 대해서 약간의 손을 보겠다, 개선을 해가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치 역량, 즉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 내지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자치 역량 플러스 주민의 자치 역량을 제고하겠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자율성,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율성이 높아지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역시 강화되는 이런 양태로 가겠다. 이런 구조로 제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거냐, 주민자치와 연관돼서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여기 청중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제대로 법도 지금 안 만들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태의 개선 요망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번에 새롭게 좀 주장드리고 싶은 것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방자치법상의 목적 조항에 지방자치 행정의 주민참여가 뿐만이 아니라 의정에 대한 참여도 목적 조항에 좀 집어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과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제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민간학 차원의 어떤 이야기를 또 아까도 뉴거버넌스 차원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주민주권 바탕의 입장에서 수기하는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가보자. 그럼 더 단순하게 금방 결정을 내린, 만약 집행기관 주도의 어떤 양태의 결정, 이런 것보다도 내지는 정부 주도의 어떤 양태의 결정을 생각해 놓고서 모양만 가령 공청회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구조가 아닌 정말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이런 정책 결정. 항상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민관하게 모여서 한다면은 반드시 바람직한 분야로 갈 것이다.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기형 주민참여 제도를 갖다 조금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는 없다라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 참여, 그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관 구성 다양화 법률이 안 만들어져 있다는, 못 만들어져 있다는 건 잘 아시죠? 우리 행안부 사무관님도 와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기관 구성 다양화 연관해서는 주민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주민 투표를 통해서 기관 구성 다양화를, 기관이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갈 것이냐를 주민 투표를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디테일이 지금 안 나와 있고, 그게 지방자치 기관 구성 다양화법일 텐데요. 아직 그게 지금 정부 발의도 내지는 의원 발의도 안 나와 있는 상태 실정이라고 제가 생각이, 아니요, 그렇게,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민거리가 좀 많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어서 주민조례 발안, 요게 있는데, 주민조례, 그러니까 주민조례 개폐 청구권이죠? 재정 청구권, 이런 부분들이 과거 법에 있어서도, 과거 지방자치법에도 자치단체장에게 이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구속 요건이 너무너무 좀 까다로웠죠.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사실상 주민자치 입법을 한다는 게 그것도 역시 이제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과거 서울 사례를 보면은 아마 급식법이었을 거예요.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사실상 서울광장을 등등을 중심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서울시에 제출을 했었죠, 주민들이.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구속 요건에 부족해요. 주민 연서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충분히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서울 조례라면 서울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만 사인을 했어야 되는 건데, 가령 이제 어차피 수도인 서울 광장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 이제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사인을 하게 되고, 심지어 해프닝이 있다면 외국인들도 서명을 하고 기념사진 찍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서의 조건이 안 이루어진 거죠. 폐기됐었죠. 근데 요번에 주민발언제도가 도입되고 의회에 직접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구성 요건을 갖춰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요게 조례 청구 요건 및 절차가 조금 더 너무 아직도 까다로운 게 좀 현실적인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들이 좀 더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삭제가 돼야만이, 내지는 개선이 돼야만이 주민들이 가령 주민조례 발안을 위한 다양한 어떤 양식 내지는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지금 사실상 계속 잘 시행되고 있다고 치지만 그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문제점들, 복잡한 점들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참여 예산의 목적에 걸맞지 않는 주민참여 예산들이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사실상 전문성이라고 하기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표현은 보통 그렇게 합니다. 내지는 대표성, 전체 주민이 그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확보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각종 주민자치 조직들과 연관해가지고 가령 각각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과 연관돼서 어떤 횡적인 조직이 형성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와 현 정부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의 정책 구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잠깐 몇 가지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라고 하면은 먼저 목표가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자치의 자율성 보장, 그 다음에 지역 여건에 따라 주민자치를 구성하고 운영 다양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넣던 아니면 주민자치법을 따로 만들던, 요건 이제 과거에 우리도 기대했던 바였는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건 이번에 한다고 했으니까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참여 기제가 주민자치에 만들면서 저는 이런 주장, 뉴거먼스 차원에서 민간학이 같이 들어가서 역할할 수 있는 이런, 지금까지 제가 현실적으로 안 돼 있는 분야를 말씀드리면서 주장했던 이런 분야들이 같이 포함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보는 게 어떨 것이냐. 작년에 연구원을, 지방행정 연구를 중심으로 가령 주민자치법이 때로 이렇게 연구된 자료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쪽에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고려되지 않겠느냐. 기왕에 만든다면, 일테면은 자치법에다가 집어넣든 아니면 주민자치법을 따로 만들든가, 이런 구조에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주민자치의 기능하고 역할에 관한 문제는 오랜 동안 이야기가 돼 있었죠. 기능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의 대표적인 주민 참여 기구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할 내지는 담당하는 일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구조들이 어떻게 좀 독립적이고 내지는 자율성이고 내지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갈 것이냐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기구 간에 이렇게 가령 지금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를 좀 이렇게 섞어서 통폐합한다는 표현을 제가 지금 쓰긴 썼습니다만은 섞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볼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들에 대한 가령 이 정부의 정책 구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개선 방안들을 좀 제시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주민자치를 구성 강화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양태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디테일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내놔서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봐야 되겠다,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위원 선정 방식이라든가 절차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쭉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서 아주 민주적이고 투명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적인 언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행재정적 지원 강화하는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상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국가가 가령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막 한다는 것이 사실상 주민의 주민자치회 내지는 주민들에 대한 자율권을 소위 말하면 가로막는 내지는 어떤 정부의 정책에 부안해동하는 이런 구조로 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차원에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제가 오랜 동안 주장해온 것은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의 형태의 읍면동자치를 한다든가 이런 구조가 된다면은 거기에도 약간의 징세권이라는 표현을 내가 가끔씩 쓰긴 합니다만은 자율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제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에 대한 지방 주민 참여가 지방자치 행정에 대해 참여하는 것을 의정도 포함시키자라는 게 일관되게 제가 주장해온 그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로 자치단체의 자치 역량 내지는 소통 내지는 협력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겠다고 이제 이 정부가 그렇게 나서서 보이는데, 기관 구성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통해서 기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요게 여러 가지로 사실은 자치에 관한 법률이 기관 구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라는 그런 기초적인 연구에 대해서 사실 의회 입장에서 보든가 아니면 주민 입장에 봤을 때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에 있는 현재 기관 대립형 체제를 그대로 두고 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조금 더 축소하는 이런 연구 정도의 이야기라든가 지방의회의 어떤 기능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기관 구성 다양화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이 주권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제들을 좀 넓혀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저는 사실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내시는 그까지 공부해왔던 기관 통합형이냐, 기관 분립형이냐, 기관 대립형이냐, 절충형이냐, 아니면 주민총회형이냐, 다양한 형태의 선택지들이 있긴 한데, 그건 귀하게 만들어진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번에 기회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참여를 강화할 수 있고, 주민들이 적당한 선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제들을 만들어진 기관 구성 다양화법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기 기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간에 우리가 있으면서 일방적으로 집행기관에 내지는 의회에 지방자치단체 정부에 끌려가는 이런 구조, 주민들이 주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부족한 형태였기 때문에 가령 주민의 참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령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민관학이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를 수기할 수 있는 이런 기제들을 좀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발안제도 자체도 마찬가지 아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쉽게 발안할 수 있고, 다만 걱정되는 게 주민 발안제도를 쉽게 만들어 놓으면은 가령 지역에 있는 이익단체라든가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네들의 이익과 연관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구성요건을 갖춰서 제출한다면 또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나는 시무기구 같은 것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에 주문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방식에 대해서 제가 쭉 이게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충분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몇 가지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한 주민참여 기재들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우리가 몽땅 모여서 뉴 거버넌스 차원에서 서로가 민관학이 모여서 그런 체제를 구상해가지고 수기형 체제를 만들어가고 내지는 법령을 개정하거나 내지는 제정하더라도 주민들이 진짜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제를 같이 만들어주면은 사실상 제가 모두에 주장했던 뉴 거버넌스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를 구상해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민 주권을 향수하거나 내지는 내 주권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제를 만들어가는 민관학 체제 구조 이런 게 뉴 거버넌스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희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발제해 주신 박노수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론자 선생님들 일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바로 토론회 시간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함께자치연구소 대표이신 노계양 대표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지방시대를 바란다라는 제목인데요. 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계양입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시대를 선언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삼는 등 지방주도 지역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부마다 표방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큰 흐름은 지방자치에서 자치분권 그리고 현재 지방시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세하지만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는 자치단체가 주체였고 국민주권의 큰 개념이었다면 자치분권은 주민이 주체이면서 주민주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큰 개념에서 보다 세분하여서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나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 관계로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현 정부는 지방자치, 자치분권을 넘어서 지방시대를 표방하는데 이제 그 중심이 완전히 지방으로 옮겨가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반적인 과정 속에서 행정 권력은 통치에서 참여와 자치 협치로, 그리고 주민은 서비스 수혜자에서 당사자로, 그리고 행정 주도의 하향식 발전에서 민간 주도의 상향식 발전으로 외부 자원을 유입하여 하던 문제 해결을 내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지역 주도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은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을 비롯해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법 등 자치분권 7법으로 제도적 기반은 좀 마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분권 7법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그리고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그리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그리고 지방일괄이항법 제정,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그리고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주민투표법 개정, 요거를 우리가 묶어서 자치분권 7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제도적 기반은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중심의 제도적 자치에 치중되어서 주민의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좀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가속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 전환과 같은 행정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자치회 부분이 삭제되어서 여전히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주민 직접 참정 제도로 인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체감도는 여전히 더욱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주민투표법 개정 등으로 일부 그 부분을 보완하기는 하였지만 현장의 요구만큼 발제자가 말씀하신 대로 다가서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입법 의미조차도 좀 퇴색되게 만드는 것이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내용입니다.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은 실질적인 주민 발안 기능을 좀 강화하고 활용을 용이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이미 기초의회에 주민 발의를 진행한 지역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법 5조 1항에 인구 규모별 서명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서명 요건도 과거와는 달리 상한선만 정하고 하한선은 조례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제정된 조례들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의 단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상한선이 곧 하한선으로 지금 규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자치단체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어디 자치단체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고요. 자치단체 조례 청구권자 수에는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한선 이내라는 규정이 청구권자 수로 자리매김했다는 이야기지요. 그 이내라는 말이 주는 함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한선은 청구 서명을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인구수이고 또 상한선은 최대한의 인구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인데 지금 이런 부분이 조례에서 조금 악용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경기도 경우는 상한선이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로 해당이 되고 조례에는 청구권자 총수의 3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 규정하는 상한과 조례로 하한을 정하게 하면서 자치단체에 자유를 준 의미를 제대로 적용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명 요건 완화는 사실 주민조례 발안의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인데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6단계로 나눈 것도 사실은 너무 형식적이고 아직도 여전히 어려운데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조례는 그 완화된 부분도 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여기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돌아가셔서 우리 지역의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그 조례의 청구권자 수가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경우는 의회든 이런 데 개정을 요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이내, 이상 뭐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어떤 그 문자적인 걸 가지고 논의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조금 그 가장 어렵게 조례를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좀 개정을 요구하는 그런 행동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법제화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현장 적용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개정할 수 있는 여력이 주어지지만 주민자치회는 아직 첫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지난 4월에 자치분권위원회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200명 대상으로 자치분권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 경험을 묻는 질문에 16.6%가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참여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가 21.3%가 나왔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정도 나온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경험이 1, 2순위가 1순위는 투표고 2순위가 반상회로 나온 걸로 본다 그러면 3순위로 해서 주민자치회, 주민총회가 나왔다는 것은 생각보다 빠르게 주민자치회가 지역 속으로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좀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법제화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지만 주민자치회 개선이 국정과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내용들은 저희가 지난해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지원체계 모델 연구 용역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참고하였습니다. 일단은 법적 지위 명확화, 앞으로 토론하실 분들도 다 이 얘기는 할 것 같은데요. 명확화입니다. 법인격 부여를 통해서 재정 지원과 예산 사용 관련 권한이 명시되어야 하고
운영비와 독자적 운영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자께서는 그 국가적인 지원이 주민자치회에 과도한 의존 체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현장을 다녀보면 기본적으로 사무국 운영은 주민자치회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현장 다녀보면 언제까지 주민자치회위원회 희생과 봉사에 의존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냥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자면 방학이동의 김기선 회장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 사무실인지 회계사 사무실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주민자치회에 좀 부담을 덜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을 돌아보고 정말 지역의 대표 조직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민총회가 읍면동 최고 의결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모두가 강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광역시 경우 자치계획 수립이 주민들의 일상적인 문제와 연계되면서 참여율이 30% 이상 되는 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주민자치의 대표성도 확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치계획 수립이 단기간에 사업 위주로 가기보다는 좀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의제들로 선정이 될 때 이러한 부분이 함께 해결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자치 역량 강화는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관리 지원을 위해서 예산 집행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면 합니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주민세 환원 산업, 주민 참여 예산 사업, 또 뭐 기타 보조금 사업들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신청부터 집행 전반적 절차와 규정이 복잡하고 또 주민들이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 정산 처리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모든 사업비 집행을 읍면동 공무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주민 조직이 알아야 할 사항들과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독성 높은 메뉴를 좀 제작하여서 제공할 필요가 있고 부가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의무적으로 주민조직 예산관리 담당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러면은 부분은 나중에 그 QR코드를 해서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행되는 주민잔치 박람회 역시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보다 많은 사례의 발굴과 확산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현장 주체들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제도 미비로 인한 상실감 해소에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멀리 있다면 사례는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사례를 발굴하고 연결하고 정리하고 확산하는 일은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서 민간학 모두가 함께 진행해야 할 실질적인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2년간 운영했었던 주민자치 전국 민간학 현장 포럼은 처음으로 주민자치 3주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1년 포럼이 발족과 연구의 의미가 있었다면 22년 포럼은 현장 수요에 기반한 연가분과위원회 운영, 그리고 주민자치 협의회장님이 참여한 자치분과위원회 구성, 그리고 연구팀과 현장 소모임 간담회 등 현장성을 대폭 강화해서 현장 밀착형 논의를 진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새로운 주민참여 강화 방안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지방시대는 지난 정부의 주민 주권을 구현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새로운 협치체계인 국민과 정부 그리고 학계가 같이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발굴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뉴 거버넌스 차원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노기양 대표님 7월 달인가요? 7월 달까지 우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선임 전문위원으로 계셔가지고 현장의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주민 참여 그리고 주민자치 현장에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토론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연구위원님의 지방시대 주민참여 그리고 주민자치라는 제목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소개받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최윤수입니다. 근데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좀 진짜 학술대회 같은 그런 분위기 같아요. 아마 박노 교수님께서 너무 이런 거 아울러서 여러 가지를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그렇고, 또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아침이라 아직 잠이 들 깨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는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좋은 곳인데 좀 그렇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민간학 포럼 얘기가 나와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작년하고 작년하고 올해 진행됐던 나름대로 의미 있는 10개의 행정안전부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시군구 의회의장 협의회 등등 해가지고 관을 형성을 하고 민간의 주민자치 중앙회와 그다음 전국 주민자치 법제화 네트워크 그리고 학에서는 저 연구원과 뭐 정치학회, 자치학회들이 참여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아직 활동이 거의 멈춰 있는 상태여서 민간학 포럼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오늘 포럼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뭔가 좀 다른 토론을 좀 해보고 싶어서 자료집을 보면 그림도 막 넣고 했는데 자료집을 좀 받으셔서 보시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가 2022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한 파트로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지금 6개월 정도 지났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지방시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합쳐서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분권법이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국가균형발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하나로 만들어 통합법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자치분권의 문제와 국가균형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제도 이거와 관련돼서 저 연구원에서 옆방에서 토론을 했는데 이게 되겠어라고 하는 의견과 그냥 원래대로 그냥 두 개로 놔두자라고 하는 의견도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맨 마지막에 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발제자이면서 시키지 않아서 그런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뭐든 해봐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주민자치를 논하는 이유도 지금 한국 사회가 기존에 워낙 경제성장 위주로 그리고 그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중앙정부 모든 권력이나 권한들을 중앙정부에서 갖고 이걸 이끌어왔죠. 발전시켜 왔는데 지금은 워낙 다양해지고 산업화되고 막 구조가 다양해졌는데 이것을 국가라고 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에서 이 모든 문제, 다양하게 터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민자치를 이야기하지만 현장에서 막 얘기하면 여기서 이거 뭐가 풀릴 것 같은데?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거의 별로 없죠. 우리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고 그렇게 경험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 또는 주민자치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장 중심, 생활 중심, 이쪽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자. 그 노력을 하고 그 연습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의 중요한 조직체로서 다양한 주민 조직들이 있지만 주민자치회로 해보자. 주민자치회를 다양한 조직들과 협업을 하면서 대표적 주민 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로 해보자. 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1244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1250여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3500개 중에 3분의 1 정도 됐거든요. 양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잘하는 것도 있고 많이 연습해오고 많이 성장해온 건 사실이지만 과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풀어나가기 위한 그러한 능력들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아직 상당한 부분에서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작년보다 나아지고 있고 작년 재작년보다 나아졌고 우리는 어찌되었든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희망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오늘 이러한 민간학 포럼에서 이제 주민 참여를 통해서 또는 주민 자치 또는 주민 자치력, 능력, 역량 이런 부분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윤석열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이 지방시대라고 하는 거의 내용을 보면 어쨌든 지방의 문제들, 아니면 한국사의 문제, 국토의 11.8%를 점유하고 있는 수도권의 인구 50% 이상이 살고 1000개의 대기업 순서를 쭉 나열해서 그중에 70% 이상이 수도권에 존재하고 뭐 GRDP 50% 이상이 여기 있고 모든 일자리가 다 이쪽에 수도권에 존재하는 이런 구조로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하는 전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분권과 국정발전을 합치던 아니면 다시 나누던 어쨌든 거기에 이제 지역의 주도성을 가지고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거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국가적인 논의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을 넘기는 문제와 우리는 계속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넘기는 이 권한의 문제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지방정부에 내려오게 되면 혹시나 그것을 아까 주민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 헌법 1조에도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주민 주권 재빈 원칙을 그대로 응용하면 주민 주권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의 권한들을 다시 찾아오는 일이기도 하죠. 현장에서는. 그래서 지방정부로 내려온 이 권한들을 어떻게 우리 주민들에게 아니면 국민들이 함께 나누고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지역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인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주민자치 하실 여러분들은 아니면 공동체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들은 그런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들은 존재하는가. 저는 지금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미약의 책임들이 저는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역사적인 발전 속에서 항상 조선시대부터 그 전부터 항상 우리는 모든 권력을 왕이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갖고 있었고 그 일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뭐 그런 일들을 해왔죠. 우리는 그런 것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경험도 누적되고 이것이 계속 성과로 남아야 그 능력이 배가 되는 건데 어렵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박도수 교수님 말씀하실 때 계속 그래서 이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것은 뭐 정부가 주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가 있고 중간 영역에서 민간이 협치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협치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의 권력형 또는 주민 권한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지금의 정부 주도형 이쪽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민간 협치를 거쳐서 이 주민 권한형으로 옮겨나가는 과정들을 우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노력들을 우리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 거의 토론문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주민차별, 주민권한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의할 때도 가장 많이 쓰는 것인데 이게 하경환 전 주민복지 서비스 개편 추진단의 단장을 하셨던 분이 이제 강의자로 쓰길래 와도 저거다 그러고 이제 베껴서 제가 몇 가지 첨언해서 쓰는데 주민자치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 윗부분의 그림 구성의 행정이 판을 깔고 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밑에 주민이 자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에는 주민자치의 구성과 관련된 대표성, 그러니까 주민참여라고 하는 것은 권한이 있는 곳에 참여가 있는 것이죠. 그냥 주민이 모이세요 하면 한번 모여봤더니 그냥 별일 없이 그냥 다시 집에 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다시는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양치기 소년과 같은 가서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이 참여의 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 참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권한, 뭔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주어졌을 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 있는 곳에 공적인 권한을 개인에게 막 부여하는 것이 공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잖아요. 대표성 있게 뽑히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선출직들에게 주듯이 그러한 대표성 있는 조직을 만드는 과정. 저는 이거 부분은 1200여 개를 주민자치 시범실시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1200여 개의 주민자치회를 정말 잘 운영하는 것,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 과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다. 그래서 민주적 운영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주민자치의 역량과 명확히 연동될 수밖에 없고 이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 저는 그것을 전대혁 박사님 같이 연구하면서 자치역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그 대표성으로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공적 권한의 부여. 이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면 우리의 역량들은 커나갈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명실상부하게 주민 조직, 읍면동의 대표적 주민 조직으로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예, 맨 마지막에는 법적 근거 마련을 기대한다는데 그 얘기를 꼭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두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이 공적 권한이 먼저이냐, 그러니까 행정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이 권한을 넘기면 잘할 수 있어? 되게 우려가 되죠. 근데 저는 민의 입장에서는 어디 걸려줘봤어? 라고 난 전 이게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논쟁처럼 저는 그 과정들이 계속 부여된다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행정을 바라보면 막 답답해서 미칠 거예요. 행정 입장에서 여러분들 바라보면 아주 답답해서 또 미칠. 이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우리는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마디만 더 드리면 요즘에 3프로TV라고 하는 유튜브에 한 200만 명 구독자를 갖고 있는 주식 사이트인데 옛날에 대선 후보들도 다 나왔던 최근 한 3, 4일 전에 서울대학교의 소비자학과의 박난도 교수님. 김난도. 여기 김난도라고 쓰고 박난도. 참 이상한. 이분이 요즘에를 평균의 실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다고. 평균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나의 권력이 일극화되거나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막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국 사회가 국가 주도, 중앙정부 주도를 해왔던 어떻게 보면 약간은 국가 중심적으로 이렇게 몰려있는 부분들, 이 주민의 영역의 권한들을 키워서 전 다시 이 평균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중앙 주도가 아닌 지역 주도 또는 주민 주도성을 좀 더 키워나가면 중간 영역에서 좋은 답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최인수 박사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최인수 박사님하고 저가 매일 이제 얘기하면서 어찌되었던 우리가 시범사업 10년 차지만 주민자치 양적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질적 측면에서의 어떤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인 게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예, 세 번째는 우리 현장에 계시는 사당이동 주민자치회 회장님인 오세범 회장님의 토론을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동작구 사당이동 주민자치회장이자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장, 네, 그리고 서울시 주민자치회장단 협의 공동대표로 있는 오세범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발제해주신 박노수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지방시대 특히 뉴 거버넌스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고 아울러 토론을 준비하면서 저도 주민자치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박 교수님께서는 여러 주민 참여 강화 방안으로 지방자치 행정 및 지방자치 의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 보장, 주민자치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수기 기반의 주민 참여 방식, 조례에 대한 주민 발안 제도 활성화, 주민 참여 예산 제도 확대 등에서 발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주민자치에는 상대적으로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방자치 의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 보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주민 발안이라든가 주민감사, 수민 소환제 등이 있어서 어느 정도 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수기 기반의 주민 참여 방식도 주민 자치 의제 개발 방식의 한 형식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고요. 주민 참여 예산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주체가 누구인가, 어떻게 선출되는가에 관련해서 주민 자치와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중에서 주민자치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검토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연계해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민자치 관련 법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주민자치 활동을 하셨거나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다 금방 구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해보면 행정에서 오히려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이제 그 지방자치 이제 장 선거, 위원 선거가 되면 새로 바뀐 장들은 주민자치회를 잘 모르고 가장 가까이 아는 동장님들도, 읍면 동장님들도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좀 열심히 이해할 만하면 새로 바뀐 분들은 몰라요. 주민자치회랑 같이 알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한테도 몰라요.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 저 위원장이라 회장입니다. 아는데 차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근데 왜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2000년 이후로 20년 정도 해왔고 지금도 전국에 3,500개 읍면동 중에서 약 한 2,100개 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름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회라고 하면서도 저희 뽑는 위원들은 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뭔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법적 근거와 권한인과 구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제27조에서 29조에 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읍면동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기구 또는 대표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목적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서 자치회관은 어떻게 운영할 거냐, 자치회관 및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일단 권한과 책임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동장 2년마다 읍면 동장은 바뀝니다.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네네. 네. 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관 그 프로그램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뒀는데 그 구성을 누가 할 거냐 모르니까 동장님이 그 마을에서 열심히 그 마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추천을 합니다. 즉, 동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권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누구나 자치회 참여를 원하면 6시간 교육을 받고 만약에 50명이 넘으면 추첨을 통해서 됩니다. 구성이 아주 다른 거죠. 형식은 똑같이 시군구청장이 위촉을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는 사람들을 뽑혀서 그 자문기구가 되는 것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인원이 넘으면 추첨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치 시행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번 2020년도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는데 그 주민자치 조항만 여야 합의로 싹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그 전국에 많은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분들이 각성해서 서명도 하고 전국에 이제 모임도 갖게 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주민자치 열망이 이렇게 높은가?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4개, 주민자치 특별법안 4개, 지금 8개가 국회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법률안 검토하기 전에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이 없어도 주민들은 또는 사람은 자치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원시대 동굴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다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훨씬 빈 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텐트를 쳐놓고 나니까 낮에도 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밤에도 좀 이렇게 쉴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텐트는 바람 불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가건물을 하나 줘놓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금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범적으로 주민자치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좋은데, 목적은 풀뿌리 민주를 위해서인데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있어서 언제든지 이걸 철수할 수 있습니다. 텐트와 같은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왜 주민자치 조항을 넣는 게 중요하냐면 이런 그 임시적인 게 아니라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가 그 안에서 건물을 하나 만들면 안정되게 주민자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걸 양옥으로 만들지 한옥으로 만들지 그거는 이제 차후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논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주민자치는 가장 중요한 게 풀뿌리 민주를 위해서 읍면동의 대표기구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전원이 참석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읍면동의 인구들이 이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농촌 같은 데는 인구수는 적지만 거꾸로 또 면적이 굉장히 넓고 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는 예를 들어 저희 동작구 사당 이동만 하면 28,000명입니다. 28,000명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일부에서는 대표를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에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받고 일정한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관이 추첨이 대표성이 있느냐 꼭 선거를 해야만 되느냐 이런 논리가 있는데 우리 그 민주주의라는 건 즉 그 내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은 꼭 대표 선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에서도 다 이렇게 직접 참여 민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원이 많으면 추첨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요 지금 그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특히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까 발제자 또는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는 만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법적 근거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민자치를 누가 구성할 거냐 주민들의 의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4가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물론 개별적으로는 뭐 이해시간이라든가 한정관이라든가 박안산이라든가 김영변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지방자치 분권 특별법에 있는 그 조항을 그냥 그대로 놓은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풀뿌리 민주를 위해서 주민자치를 만들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로 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영변은 법률로 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지금 그 개별법안이 4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이명수안, 또 김철민안, 그 다음에 김두관안, 김영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주민자치의 그 모델이라고 할까? 이게 제일 비슷하게 만든 거는 김철민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하는 거와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김영변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 주민자치를 공법인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특혜 주고 권한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현실에 조금 그 멀리 앞서 나간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명수안과 김두관안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기서는 문제를 그 주민들과 다르게 회원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은 누구냐면 이명수안은 그 세대별 대표 한 사람. 근데 현재 우리가 1인 가구도 있고 4인 가구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아파트 입주 대표 이런 데서는 세대별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공동체 관리 재산권에 관한 거기 때문에 딱 대표를 한 사람씩 줍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재산권에 관한 게 아닙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중돼야 됩니다. 그래서 1인 1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세대별 대표로 하면 사실은 4인 가족인 사람은 굉장히 불리한 거죠. 자기 표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표를 뽑는데 이 대표를 회원들이 참여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회원들은 일정한 권리이면 특히 회비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회비를 내는 사람들로 구성되면 결국 회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배제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자발적이고 원하는 사람들이 열망도 있고 회비 내서 우리가 주민자치에 만드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정말 자발적인 그냥 사적 모임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적어도 풀뿌리 민주주의 읍면동의 대표기구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틀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회비를 정말 아주 낮게 예를 들어 월 1,000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막 그런 게 아니라면 그리고 일단 주민들은 저희가 주민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주민으로서 회비 성격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세금 형식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그 회비를 내서 이 대표성을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 법률안이 제가 볼 땐 8개가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가 법적 근거가 있고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읍면동 주민들의 대표기구로서 주민들이 평등하고 그다음에 자기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의가 길어진다면 차라리 저는 개별법 논의 갖고 너무 시간 끌지 말고 일단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조항을 그대로 넣어서 자세한 거는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왜냐하면 우리 3,500개 읍면동의 구성이나 주민들의 그 자치 역량이라든가 참여 정도라든가 경험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조례로 각 시군구마다 조례 따로 만들어서 시행해 보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런 그 주민들의
참여와 대표성 이런 것이 종합될 때 그때 법률을 만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주민자치하면 뭐가 달라지냐? 저희 사당이동에서도 많이 하는데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 우선 저는 마을이 잘 살면 나라가 잘 살고 마을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다양한 형식의 주민자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진정한 뉴 거버넌스로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세범 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오 회장님이 주민자치 회장도 하시지만 직업으로 변호사시거든요. 그래서 법률적 차원에서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지 또 주민자치법 개정, 그래서 주신 말씀 중에 이제 그 법제화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주민자치를 누가 구성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민주성과 개방성, 공익성이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제도과 박세용 사무관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정부 자치분권 제도과 박세용 사무관입니다. 이번에 주민자치 박람회 저희 행안부가 그 주최 주관으로서 이제 왔는데, 이번에 좀 작년에 이제 그 주민복지 서비스 개편 추진단이라는 이런 부서가 있었는데, 거기서 주로 하다가 이제 거기가 이제 임기가 종료돼서 이제 저희 쪽으로 넘어 처음 하는 행사인데, 오늘 그 주민자치 박람회는 제 생각에는 이제 시도별로 박람회를 다 하고 그냥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전국 단위로는 이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축제장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다양한 이렇게 이야기 듣고, 아래 뭐 이미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아래 부스도 설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 어떤 사례가 있는지 보고, 그런 자리니까 편하게 오늘 이 축제로만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마 다양한 얘기를 해줬으니까 저는 약간 정리한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련해서 주민자치회는 저희가 그래서 항상 주민자치회가 뭐냐, 저희한테 뭐 질의를 하시면 저는 이제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그리고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그리고 저희 저 토론문은 저희 별도로 올리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제 얼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토론문을 하면 아래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토론문이 없어서 저는 그냥 구두로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걸 좋아해서, 이렇게 눈은 마주치면서 말씀하신 걸 드린 걸 좋아해서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는 그래서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과 를 위해서 읍면동 단위 설치되는 주민참여기구라고 보통 저희가 정의를 하는데,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국정과제에도 111번-4번 다양한 주민자치의 개선으로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법적 근거라든지 이제 지역 여건에 따른 주민자치의 구성 운영 다양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도 저희도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난 5월이죠. 이제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인수위라는 게 꾸리고, 이번 최초로 이제 지역균형 특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역균형 특위 당시에 이제 생기고 이제 주민자치의 과제가 처음 들어왔고요. 그때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이제 정리하면서 그 현장을 정말 많이 다녔었는데, 그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 결국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가 그걸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 주민자치회는 저희 기본적으로 역사가 위원회, 주민자치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1999년도 이후에 생겼고, 주민자치회는 생각보다 그 논의는 꽤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관련돼서 주민자치의 기능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고, 그 후에 2010년도에 이제 특별법이 이제 분권법의 전신인 이제 특별법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라는 법이 생기면서 주민자치의 근거가 처음 도입됐고, 2013년도에 31개를 최초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는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현재 이제 자치분권의 전신인 그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3가지 안을 도출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협력형을 이제 중심으로 좀 되어 있고, 협력형은 제가 말씀드리면 뭐 편하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읍면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그 맞은편에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다양한 이 주민자치회는 기존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에 시민자문을 하는 그거에 그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하고, 예산도 편성 한번 해보고, 다양하게 논의하고, 실제 지역 주민들께서 우리의 동네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보자 라는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혀로 간에 협의하면서 하는 그 협력형으로 현재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방분권법에 시범 실시할 수 있고 저희가 한 읍면동에 한 3,500개인데 이 9월 기준은 1,244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분의 1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핵심은 그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게 제일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주민총회라든지 그리고 우리 자치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마을의 어떤 발전을 위한 어떤 자치계획, 마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시군구청장이 하는 업무들을 이제 이인받아서 이제 사무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민자치 박람회를 해서 올해 21회차죠. 이제 약 20년간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저희 행안부에서도 이걸 이제 주최 주관 기관으로서 이렇게 주민자치 박람회에 대해서 특히 우리 노경 위원님께서 우수 사례 발굴도 중요하다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우수 사례 발굴이 있고 이걸 선순환 유도로 해서 해야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도 타지 자체 이런 걸 해보니까 좋다라 우리도 하나 해볼까? 라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여기 담당 공무원분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담당자들도 막 고민일 때 그럼 타지 자체 어떻게 했는지 봐볼까? 그럴 때 이제 우수 사례집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함으로써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주민자치회가 1244개인데 저는 1244개의 색깔을 가진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드리면 경기 안산시 일동에서는 이 마을 주민자치회랑 지역 내 단체가 연계해서 마을 안전망 네트워크에서 요즘 안전이 더 강조되고 있고 특히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 사각지를 먼저 발굴해서 한번 해소해보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광주광역시 이제 북구 매곡동에서는 주민자치회랑 이 협동조합, 상가번영회들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해보자는 취지로 같이 이렇게 플랫폼을 구성한 사례들, 그리고 여기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복지사각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내 다양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복지사각지를 먼저 발굴하는 이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700개 정도 됐고, 오늘 또 오후에 또 하시는데 또 이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생각에는 1244개 모두 대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만 굳이 순위를 나뉘는 정말 불가피하게 1244개 대상을 다 드릴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하는 거고 해서 혹시나 우수 사례 선정이 못 됐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우수하지 않다 이 뜻이 전혀 아님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저희도 심사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이 순위가 있는데 아닌데 순위를 매기려니 어려운데 그래서 오신 분들도 아마 선정돼서 오신 분도 있고 그냥 편하게 오신 분도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회가 대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향후 주민자치회는 제가 항상 강조드린 점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기구로서 특히 제가 말씀드린 처럼 도시, 농촌 이렇게 정말 다양합니다. 예, 농촌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인력풀이 적다 보니 저희도 현장을 많이 가보니까 인력풀이 적다 보니까 인력풀의 한계에 따른 것도 있을 거고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지역은 통단위로 활성화되고 어떤 단위 아파트. 제가 사는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 아파트죠. 거기는 이제 아파트가 생활권 중심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다양각상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진 이제 굉장히 저희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이런 주민자치 운영이 저희는 이제 향후 우리 주민자치를 통한 이제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여는 원동력을 생각하고 저희도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최대한 우리 주민자치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자치회를 좀 편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도 열심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세용 사무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그중에 이제 두 줄로 주민자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치분권 제도과라든지 행정안전부 내에도 자치행정과라든지 여러 부서들이 아마 5년 동안 어떻게 주민자치의 아까 국정과제를 매칭시켜서 사업계획들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추후에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분의 발제, 우리 박노수 의원님 발제와 네 분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플로어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좀 보태주실 말씀도 좋고요. 혹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좋거든요. 무선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예, 저기 번쩍 손 들어주셨으니까요.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 한 1, 2분 내로 예, 좀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삼동 자치회장 안광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예. 오늘 토론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일어섰습니다. 주민자치법이 없다는 것이 마치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길이 없는 길을 가자. 이거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자치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라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만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은 주민자치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의 이제 자율성, 이게 사실상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상 행정에 관한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자기들이 시키는 잣대로 자기들이 적치는 규칙에 따라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항상 해바라기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자율성이 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법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민자치회가 세분화되어야겠다. 그 예는 행정동에 10,000명의 인구가 사는 데도 있고 5만 명의 인구가 사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5만 명의 인구를 다 어떻게 하나의 자치회에서 다 그 의견을 들을 수가 있느냐.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각 통마다 주민자치회, 소분야 주민자치회를 둬서 전체 읍면동에 전체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는 것이 어쩌겠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장은 반드시 전체 그 동의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뭐 현장에서 활동하시면서 필요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자율성이라든지 민간협치의 방향들 같은 것들이 좀 담겨져야 된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장을 투표로 뽑아야 된다. 당선될 자신은 있으신 거죠, 회장님? 농담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죠.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조금 이따 우리 안 회장님 말씀 주신 거 답변해 줄 수도 있으신 거는 정리해서 답변을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다른 분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거라든지 뭐 질문도 괜찮고요, 의견도 괜찮습니다. 말씀 주시면. 예. 왼쪽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없으신가요? 예. 질문 없어요. 예, 여기 손 드셨네요. 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온 민혁기라고 합니다. 말씀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그 현장의 이제 이야기들 때문에 좀 이렇게, 궁금한 것도 있어서 좀 이렇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주민자치법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주민자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민 입장에서는 많은 주민자치회가 자발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면서 많은 성장과 또 이렇게 역량을 또 강화시켜 오셨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사실상 여러 가지 형태의 행재정적인 지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인천의 상황에서는 이게 주민자치회가 애초에 이제 기초단체 사무라고 해서, 그래서 현재 이제 광역시에서 이제 기초단체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현재까지는 운영이 되다가, 올해부터는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기초단체들은 인천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자주도도 낮은 편이어서 자체 예산으로 주민자치회가 총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에 참여하게 한다거나 하는 게 사실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풀어내려면 결국은 아까 이제 이 지방시들을 열겠다고 하신 중앙정부에서도 당장은 행정에서 판을 좀 더 깔아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 국정과제로 이제 법제화와 또 이제 구성에 대해서 이제 당장 이제 과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더 이 지방에서 주민자치가 더 강화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강화되게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나 방향성들을 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박세웅 사무관님 말씀 좀 더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 마이크 좀, 예. 저쪽, 예. 예, 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인천 미철구 다활동 주민자치회장 안노선입니다. 아, 인천 미철구.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여기에 지금 자리에 우리 주무관님도 계시고, 저희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미철구 절의 10조, 또 다활동, 세칙 4조, 5조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이 품위를 손상한다든가, 또 기타 주민자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제적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구청장한테 해촉을 의뢰를 하면은 거기에서 해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촉을 받았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다가 그 중앙께서 문의를 하니까 뭐 담당자가 바뀌었다. 그 대답을 확실하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12월 달에 제2기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모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분이 다시 공개 추첨에 신청을 했을 때 제한을 둘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예. 그래서 구청에서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용현 5동에 2년 동안 그 이쪽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제가 세칙을 받았고 우리 주무관한테 이야기해서 공문을 띄었습니다. 구청에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냐. 그러니까 절의 38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주민자치를 운영하는데 그 어떤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해서 세칙을 만들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2년이라든가 4년이라든가 어떤 횟수를 영구적으로는 안 되겠죠. 사람을 못. 그래서 그거를 세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구청에 답변을 받았는데 확실하게 해촉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주무관님께서 이제 거기다 행정안전부에다가 이렇게 서면을 했던 어떤 문자를 했던 간에 그걸 단 정부에서 의원들이 주민자치에서 그걸 문의가 온가 봐요. 그 관계가 어떻게 처리가 됐냐. 그래서 예. 이제 우리도 답변을 못 드린 거죠.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해촉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제재를 제한을 한다든가 예, 금지 알겠습니다. 조항을 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 예. 그래야 우리가 이 처리가 좋지. 만약에 12월 달에 그분이 다시 알겠습니다. 이쪽 신청을 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사실 곤란하다는 걸로죠. 네. 좀 이따 오세범 회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그걸 같아요. 좀 확실하게 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예, 거를 그럼-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예, 의견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세 분 의견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들으셨,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예. 네, 주민자치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혜연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그 두 분에게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오세범 회장님에게 한번 여쭤볼 건 주민자치 법제화 네트워크에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개별법 제정을 하는 걸 말고 그냥 주민자치의 조항 복귀 쪽으로, 복구 쪽으로 자치의 법제화 네트워크가 가는 건지 지금 그 방향이 정해진 건지 그게 좀 하나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세용 사무관님한테 질문할 건 지금 아까 인천에 우리 민 선생님이 질문한 거는 자치회 이미 꾸려진 자치회에 사업적인 측면 지원을 행안부가 어떻게 할 거냐의 질문이었고 저의 질문은 주민자치회에 지금 3분의 1 정도 전환되고 나머지에 전환되는 데서 저희가 다녀보면 초창기에 자치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운영계획 수립하는 단계 때 실제적으로 지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은 대부분 지금 행정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돼서 잘 하고 있는 곳들은 2기 구성할 때 본인들이 운영세칙을 정하는 거라든지 임원선출 이런 거는 하는데 처음 할 때, 처음에 모집해서 구성하고 추첨하고 그 다음에 운영세칙을 정하고 연간 운영계획을 짜고 이럴 때 이제 행정이 좀 같이 옆에서 촉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컨설팅단을 꾸려서 많은 자치단체들 그동안 4년간 지원을 해왔었는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그런 요청이 오면 행안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세범 회장님한테 주민자치 법제화 전국 네트워크 활동의 방향이 하나 여쭤주셨고, 우리 박세영 사무관님께는 향후, 올해까지 원래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주복단에서 찾아가는 자치단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들, 또 필요하면 여러 가지
컨설팅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에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우리 박세영 사무관님 뭐 답변 되시면 먼저 아까 주신 것처럼 민혁기 선생님 주신 그 두 가지 의견 향후에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의 정책, 시행 이런 것들 어느 정도까지 고민을 하고 계신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제가 두 분이 저한테 지도자를 설명 질문을 주셨고, 또 앞에도 또 여기 제가 기억하기에 미추홀 회장님이셨나마죠 해서 주신 것도 저희가 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우선은 이제 행정동 단위가 워낙 다 동단이 다른데, 어떤 데는 5만이고, 어떤 데는 예를 땡땡면은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10만 명, 몇만 명.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분과 형식으로 하는 것도 어떠냐, 이렇게 저도 이해를 했는데,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주민자치회,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사안하고 좀 비슷한데, 주민자치회 저희가 이제 이름 바꾸는 창고자치법규, 예전에 표준조례라고 했죠. 이제 표준조례라고 해서 저희가 예전에 배포를 했었고, 수시로 좀 바꾸고, 이제 저희도 앞으로 이제 의견을 해서 이제 만약 필요하시면 저희도 또 개정을 할 건데, 창고자치법규에는 이제 분과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분과위원회가 잘 되는 데도 있고, 활성화 좀 안 된 데도 있고, 다만 저희가 실제로 이걸 읍면동 단위로 하던 데도 있고, 이통 단위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이통 단위로 하면 또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고, 반면에 이제 읍면동 단위의 최대 단점이 말씀하신 행정동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법들은 현실적으로 읍면동 단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통 단위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주민자치가 앞으로 지원을 잘 받으시려면 법적인 읍면동 단위에 근거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저희도 그거의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행정동 단위에서는 분과위원회를 적극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박람회라든지 이런 우수사를 할 때 분과위원회를 해가지고 정말 좋은 사례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극 발굴해서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결국 행정의 이제 교육 컨설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 이게 결국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저희 주민자치는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입니다. 이 자치사무 저희는 기본 원칙이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저희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어떻게 하려는데, 특히 저희가 주복단이라고 얘기하는 주민복지 서비스 개편 추진단, 이게 지금 교육 컨설팅 올해까지 해서 이제 종료가 돼,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한 사업을 교육 컨설팅을 했던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앞으로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에 부서는 저희도 지금 교육 컨설팅을 이제 실제 해보니 어떻게 반응이 어떠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건지 저희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 저희가 이거를 끝나고 이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교육 컨설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정립을 해서 아마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교육 컨설팅 관련은 특히 이런 관련해서도 문의사항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 중인 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 관련해서도 주민자치회 해가지고 저희가 연계해가지고 다양하게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국토부의 어떤 도시재생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할 때, 도시재생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간 과정에 주민자치회 연계했을 때 좀 더 가점을 받도록 해서 이제 주민자치회를 좀 더 그런 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업도 있고,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자치는 자치사무고, 이 국비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로서는 사업을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오늘 열리는 환경,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양하게 우수 사례,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이제 현장을 다녀보면서 이 현장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아까 말씀 주셨던 해촉 규정 같은, 대표적으로 해촉이라든지 이런 것들 의견을 듣고 좀 저희도 창고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저희 앞으로 이런 법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국비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지원 활성화를 하는 게 좀 고민 중이고, 특히 인력 문제들도 저희가 사실 그동안 몇 년간 행안부에서 이제 무분별한 공무원의 증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기준 인력이라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안 주면 무분별한 공무원이 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기준 인력을 이렇게 맞춰서 주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그냥 5년간 주민자치 전담 인력으로 해서 기준 인력을 배치해서 실제 지자체에서 그걸 활용하시는 분도 많고, 아직까지는 배치가 안 된 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점검하면서 좀 주민자치회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하고 이제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세범 회장님, 예, 법제화 네트워크, 예, 얘기하고 해촉 기준인데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리시면 됩니다. 네. 됩니다. 네, 우선 먼저 지혜연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주민자치법제가 있는데 주민자치법제에서 방향이 정해진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주민자치법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12월 달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이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자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많은 주민자치위원들 또는 회장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민자치 활동가 또 학자 교수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열심히 애정과 관심을 갖고 노력했던 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는데 딱 주민자치 조항만 뺀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해서 즉각 이제 서명을 하고 연락이 돼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주민자치가 법제화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그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어쨌든 법제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위기시에 긴급하게 대응한 약간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이 강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뭐 국회도 찾아갔고 기자회견도 하고 각종 토론회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거의 2달 만에 7개, 8개 법안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해주겠구나. 그런데 지금 2년이 거의 2년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주민자치 근거법규를 만들겠다고는 돼 있지만, 결국은 이제 법을 만드는 건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갖고 있냐가 문제이긴 한데,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법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좀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써서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걸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천사는 세심한 배려했다. 네, 저는 이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천사는 세심한 배려했다. 그래서 8개 법안을 꼼꼼히 검토해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 특히 개별법에서 이명수랑 김두관 나는 굉장히 그 논리는 그럴싸한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하고 그중에 대표를 뽑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는 행정에 관여하면 안 되고 굉장히 맞는데 딱 보니까 아까 우선 세대 구성에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위원을 뽑는데 회원으로 제안하면 빠지는 부분도 이거는 굉장히 사실 큰 문제가 있다. 물론 그 법안을 자세히 보면 법안이 좀 불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토론을 좀 하고 싶은데 저희가 만나자고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4개 법안을 갖고 토론하면은 가서 이제 저도 의견을 밝히고 그 법안을 만든 사람들의 입장이 뭔지 정확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위험성이 있다. 이게 대표성에서 굉장히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아는 게 병이라고 우리 법제에서는 법제화하자는 게 더 제일 큰 주제고요. 그 논의를 하는데 제가 자꾸 이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법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만약에 정말 법제화를 단일한 만들 때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법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이런 거고. 아까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제 해촉을 했는데 이분이 다시 들어온다. 해촉되면 그 임기까지는 보통 못 하잖아요. 그 임기까지는. 근데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이 지방자치분권특별법, 우리 주민자치회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도 굉장히 허술하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각 조례가 있는데 조례도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표준조례를 거의 대부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250개 동에서 거의 대부분 그걸 원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물론 동작구 조례도 그 틀을 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거기 지금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해촉은 되는데, 다시 재가입할 때 자격 제한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에서 공무원 인자는 빠지고, 의원이라든가 이런 거 빠지고, 그 다음에 다른 동의 주민자치위원, 그러니까 이계동에 왜냐면 주민등록이 있고 사업장이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빠지고, 그래서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외국인 등록 대장이 돼 있거나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 규정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형벌을 받으면 받고 나서 5년이면 안 된다든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격 제한하는 것은 운영 세칙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률에 있거나 법률을 위임받고 조례가 있거나 조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은 그냥 구성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범 실시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조례에서는 지금 요 큰 조항 몇 가지 자격 조항 외에는 나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세 측에서 그거를 만약에 제한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해촉된 사람은 뭐 2년 동안은 못한다 이렇게 제한한다면 이건 상위법에 어긋나서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분이 다시 들어온다면 지금 규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고요. 물론 아주 임시 급하게 뭐 운영세칙을 통해서 그걸 만들게 되면, 물론 이제 조례를 통해서 만들면 됩니다. 조례를 통해서. 근데 조례는 구의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그렇지 않고 운영세칙에서 만들면 당장은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운영세칙 위헌 위법 소송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그게 무효로 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기타 예, 사람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적격 여부를 해가지고 선정했는데, 주민자치에 넘어가서는 사업장 소재지 등록 거주하면 무조건 주민자치 공개 추첨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면 그거를 2촉원 해놓고 강제 해촉을 했을 때 그거를 제한을 안 두면은 그분이 다시 돌아왔을 때 막을 수, 그분 때문에 저희가 일을 못했어요. 저희가 예, 6개월 위원님 동안. 알겠습니다. 예, 그 어려운 점은 알겠는데 또 그 네네.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예. 주든가 해촉에 대한 거를 확실히 앞으로 예. 어떤 2년이라든가 4년에 대한 알겠습니다. 제한을 그걸 꼭 명시를 해서 법 개정을 한다든가 조례로 통과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구의장이나 뭐 구의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법을 예. 조례를 통과해서라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우리 의견만 가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네, 그걸 좀 꼭 염두에 두시고 예, 행정안전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 그걸 좀 꼭 법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거 하나만. 이거는 짧게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환은 아니고요. 법에는 거기까지 만들 수는 없고요. 조례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군구 의원들을 만나서 네. 이거를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한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예. 네네.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까 우리 박성 사무관님도 표준 조례라고 하는 것 기존에 그거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다. 현 시대에 맞게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걸 행안부에서 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중요한 거는 조례에서 그렇게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추홀구 조례에 그런 내용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 같은 걸 통해서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일단은 우리 최인수 박사님하고 우리 노기양 대표님 그래도 아까 쭉 의견들 나오셨는데 좀 보태주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최인수 박사님부터. 예. 네, 짧게 아까 자치회가 동의 5만 명이 넘었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사실은 읍면동 행정체제에 따라서 자치회를 딱 매칭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머리 뒷구석에는 하는데 입 밖으로 내는 거는 사실 상당히 위험하다. 네, 지금 현재 2022년을 거치는 나중에 되면 그때는 가능할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행정체제 딱 일치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 자체가 다른 논의나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그다음에 현재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분해와 분가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분해. 그러니까 동단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명확히 자기 구역을 갖고 있거든요. 입대위도 구성되어 있고 거기는 관리비라고 하는 재정이 흐르고 있고요. 관리사무를 하는 집행기구가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하는 의결기구가 있어요. 완전 주민자치 축소판이죠. 그거와의 관계를 주민자치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지역적인 차원에서. 또 하나는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하십니까. 의제별로 다양한 주민 조직들, 이용소방대나 뭐 자율방범대나 등등등 다양한 그거와의 관계를 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이 분과위원회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고자치법규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일반 주민들도, 주민자치 위협뿐만이 아니라 분과위원회는 일반 주민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확장성이 열려 있거든요. 이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전 주민자치 운영에 매우 큰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운영세칙 얘기했는데 운영세칙으로 그런 다양한 분야들을 잘 규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저쪽에 자율성하고 행정 의존도가 높아지고 재정의 자율성, 뭐 원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는 이제 기금, 주민세,
주민참여 예산, 각종 공모사업의 응모, 더 나가면 지역 자사를 통한 이걸 마련해야 된다고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주민자치 위상들이 얼마만큼 현장에서 자리 잡아 나가느냐하고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토론하면서 행정은 주민을 못 믿고 주민은 행정을 못 믿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역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리 잡아 나가면서 요구하고 받아내고 사실은 뭐 이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도, 투표로 뽑는다라고 하는 그 문제도 지금 다양하게 추첨제, 뭐 투표, 뭐 여러 가지 대안들에 대한 고민들이 혼용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 1월 17일 날 서울 마을 종합지원센터가 그쪽 차원에서 1월 17일 날 상암동에서 토론을 해요. 근데 이 주제입니다. 어떻게 재정력을 확보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 이걸 뽑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 가지 더 홍보 차원에서 이거는 이제 요거하고 토론하고 별도인데요. 1월 22일 날 공공자치학회 주간에 저희 연구원도 참여를 하는데, 이종배 의원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과 저 연구원과 같이 해서 주민자치의 문제점의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토론을 합니다. 국회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전대욱 박사님도 발제를 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서 거기서 새로운 또 방안들이 모색되지 않을까 정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노기양 대표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달라고 지금 손을 이렇게 하셔서. 짧게 2분 이내로. 아까 이제 우수 사례 발굴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해촉 관련된 그 조례 부분도, 김포시에서 그 주민자치회 조례 만들 때, 지금 이제 여러 차례 또 개정이 있어서 개정된 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해촉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촉되는 사유가 이제 해촉 사유를 적고, 그 다음에 해촉된 사람은 그 기간이 2년인가 4년인가 안에는 주민자치에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셔서, 사실 시군구 의회에다가 가서 무조건 이거 우리는 이 사람을 해촉해야 되겠으니까 만들어줘 이런다고 해주지 않잖아요. 이럴 때 뭐 이런 김포시는 아니면 뭐 어디는 이런 조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지금 이걸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될 것 같고, 말씀하신 아까 뭐 분과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재정적 지원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저희 윤수진 단대동 회장님 계신데, 재정적인 지원이 행정에서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축제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느냐, 사례 들어보시면은 답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이제 요건 약간 광고, 저희가 그래서 그런 그 박람회 우수 사례도 있지만, 사실 다들 지금 나와 있는 사례집들이 약간 결과 중심으로 나와 있어서 송문식 선생님하고 저하고 해서 지금 사례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정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왜 하게 됐는지, 그래서 주민자치회 전체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대동 같으면은 그렇게 협약 관련해서 일을 진행한 부분만,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왜 어떤 배경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까지 그런 내용을 담은 지금 사례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나오면은 좀 보시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례들을 좀 찾아가서 벤치마킹 하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책 홍보까지. 예. 끝으로 오늘 포럼에 열어주신 우리 박노수 교수님의 말씀 좀 마무리로 듣고 포럼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네. 뭐, 저는 이제 발제를 했습니다만은, 또 가령 주민자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디테일들을 진짜 여기서 많이 또 이렇게 듣고, 새롭게 이 문제 좀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서 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팁 하나만 드린다면, 의회에다가 조례를 요청하는 것은 의회 전체에다 해봤자 아무 의미 없고요. 한 의원에서 발의하게 만들어주시면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저는 육아 가버넌스라고 이렇게 포장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거에 있어왔던 그 민관학 현장들이 각기 뭉쳐서 수기하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저도 참여를 쭉 해왔습니다만은 참 좋다. 이것들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모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협박 내지 강조드리고, 두 번째, 아까 이제 우리 사무관님 발표하시면서 이게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좀 어려운 듯이 보이는데, 과거에 뭐 남의 나라 사례이긴 하지만 미국의 대공황이 들었을 때 연방정부가 뭐 로컬 가버먼트에 복지 차원에서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계획을 하면서 직접 거래한 적이 있으면서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연방정부가 지방과 직접 거래한 이런 것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기재부가 아무리 이제 혹시 대들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상의해서 잘 하실 수 있는 기재가 세계적인 사례들은 많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민관학 또 현장 뭐 이런 모여가지고 새로운 체제를 새로운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기계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조들을 돕고 협력하고 또 다투고 논쟁하면서 앞으로 좋은 생산성 있는 일들이 마련됐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지막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단체가 2년 정도 광역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민간학 포럼들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시너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전국 차원이나 광역 차원이 아니라 저는 기초자치단체, 우리가 살고 있는 구나 시군구에서도 이런 민간학 포럼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주민자치의 길을 열어나가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자는 취지도 오늘 포럼에 있습니다. 예, 오늘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광고 하나 드리면 2시부터 우수사례 발표, 심사위원들 아까 고민하셨는데 고민해가지고 6개 사례, 올해 주민자치의 방향과 흐름을 알 수 있는 6개의 사례를 발표하고 거기서 국민참여심사위원단이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현장 접수도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시간 되시면 사례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주민자치 흐름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박수를 나누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